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거 70년대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올라간 시대였다가 완전히 내려와서 쭉 옆으로 갔잖아요. 네. 거의 한 3, 40년에 가깝게 옆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2%를 계속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2%가 상단이었는데 2%와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2%가 하단이다. 그러니까 3하고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갈 거다. 미국이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백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올라가서 일본이 시가총액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크게 먹었던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25%밖에 안 된 거죠. 이 시기에는. 게다가 지금 이제 다 역전. 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의 50% 이상, 60%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G1 독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잘 봐야 한다. 자, 어제 모셨던 케빈 강 대표님도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Back to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빨리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제목입니까? 어떤 의도로 갖고 오신 제목이에요? 그 제가 붙인 게 아니라요. 아, 그래요? 네. 브릿지워터사 레이달리오라는 분 있잖아요. 네. 네, 브릿지워터 헤지펀드에서 레포트를 냈어요. 레포트를 냈는데 그 레포트 제목이 백투더퓨처였어요. Back to the Future. 네, 그래서 그냥 똑같은 로고를 찾아보니까 로고가 이제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보고서 제목이군요. 네, 보고서 제목이 백투더퓨처였고요. 이게 1월 3일 날 나온 거예요. 올해 한 달 정도 지난 건데 이게 이제 1년 전체를 보고 전망을 하면서 쓴 자료여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되게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얘기도 여기 연동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일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백투더퓨처니까 과거로 돌아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드 앤 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자율, 인플레이션, 정부의 역할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이 네 가지 키가 옛날에 70년대 때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달라진 시대로 계속 왔고 지금까지 최근 10년은 더 심했고 그게 뭐냐면 이자율은 거의 유동성 너무 많고 제로금리에 가까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80년대 이후서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인플레이션이었다. 디스인플레이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뭔가 손을 쥐고 있었는데 정부가 전반 자유주의로 바뀌면서 신자유주의 되면서 이제 막 무역도 활발하게 되고 이러면서 풀렸다.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의 없었잖아요. 미중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런 시대가 옛날이었는데 이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자율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정부 역할도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지금은 이걸 반대였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올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그 현상들을 뭔가 이게 표준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전으로 점점 돌아간다. 그래서 백투더퓨처더라고요. 네. 제목은. 그 제목은 진짜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네. 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미래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도전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전례 없는 도전이 뭐냐면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과거 대비해서. 그다음에 기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기후 문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중국 경제 상황 과거와 너무 다르다. 이 네 가지가 전례 없는 도전이다. 과거랑 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현금이 계속 쓰레기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현금이 쓰레기였다. 과거에는. 이자가 0이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가치가 없다라는 단어 계속 쓰면서 근데 지금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과거에 뭐 6대4 전략 이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잘 안 먹혔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채권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다시 바뀔 거다. 그다음에 현금 부분에 대한 가치도 다르게 평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도도 점점점 바뀔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0년과는 다른 시대가 지금부터 열릴 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알파 전략,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수익형을 추구하는 지금 과거에는 헤지펀드들이 되게 롱숏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커졌었다가 그게 의외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주식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근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것 같다. 그냥 지수 ETF 사서 벌던 베타로 수익을 추구하던 시대가
바뀔 것 같다. 이게 최종 결론으로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러프하게 빨리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그 최종 결론만 제가 세 개는 가져온 거고 네. 세 페이지가 결론이었고 올 한 해를 통틀어 네. 분석한 건가요? 올해라기보다는 2024년? 지금부터 미래 한 10년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자. 미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 거를 보고 지금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과거 거였던 10년,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과거 10년보다 더 70년대까지. 더 뒤. 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먼 기억 속에 있는 시대를 디스턴스 메모리라고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70년대 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백투더 퓨처예요. 언제로 백투더 퓨처인가 하면 이 먼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에서 백투더 퓨처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시대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돈 많이 풀고 이자율 금리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미국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도 계속 내렸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얘네들이 표현할 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성장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고 코비드 때 확 성장률 떨어져서 돈 풀어서 확 올라가고 네. 그리고 위로 왔는데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쪽 먼 과거 쪽 70년대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지금 이 브리지워터사의 리서치예요. 그래서 과거 이 사이에 있었을 때는 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했지만 이제 미래는 안 그럴 거라는 거고 그리고 공공 부채도 이미 커져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후위기, 탈세계와 지정적 리스크가 다시 70년대처럼 다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로금리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표현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자율을 낮췄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쭉 갔고 그다음에 지금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시 옛날 과거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던 이쪽 기억 속에 있는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여기 보면 쭉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간다여서 백투더 퓨처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 금리 같은 경우도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서 한번 낮출 때 쭉 낮춘 다음에 옆으로 쭉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자율 낮추기를 했는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거기다 양적 완화까지 했어요. QE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 조금 올리다가 코비드 맞고 그 다음에는 재정 정책까지 풀어요. 돈까지 찍어서 줬잖아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돈을 풀고 해서 여기까지 3번까지 온 거예요. 머니터리 팔러시 3예요, 지금. 그렇게 왔는데 지금 세 번 여기 현재 백투더 퓨처로 돌아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주도권을 가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자율을 가지고 뭔가 조절하겠다는 거죠. 금리를 올렸다 낮췄다 하는 걸로 조절하는 시대로 바뀐다. 이때는 그냥 쭉 내리는 시대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었던 거죠. 채권이 왕인 시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거 70년대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올라간 시대였다가 완전히 내려와서 쭉 옆으로 갔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기예요, 거의. 그죠? 과거 20년도 더 되죠, 지금. 거의 한 40년, 40년에 가깝게 옆으로 쭉 가잖아요. 그죠? 꽤 오래된 얘기니까 네.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니까 이게 노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말이라고. 네. 네. 근데 그게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2%를 계속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2%가 상단이었는데 2%와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2%가 하단이다. 그러니까 3하고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연준도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높아진 상태로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싫다는 되는. 거죠. 네. 네, 이걸 싫다는 건데 그렇게 될 거라고 1월 달에 전망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FOMC 전이니까 1월 네. 3일이니까. 그래서 지금이랑도 비교를 해보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쉽게 금리를 못 내리는구나. 저렇게 될까봐 시장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딜레버리징 같은 경우 제가 가정이라고 썼는데 가구 뭐 가계 이렇게 표현도 돼요. 하우스홀드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가계 부채 같은 경우가 지금 쭉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서브프라임 때 결국 집 막 샀다가 다 파산하면서 난리치면서 딜레버리징을 한 거죠.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조금 옆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구 부채는 가계 부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서브프라임 이후로 안 해주는 거죠. 망하는 거 봤으니까 은행들이. 근데 그에 반해서 공공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50년대부터 쭉 이제 프라이빗 섹터가 계속 늘어났고 이게 가계와 그다음에 금융기관 제외하고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앞부분까지 계속 늘어났다가 서브프라임 맞으면서 밑으로 확 내려갔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공공부채 쪽은 오히려 옆으로 쭉 가고 있다가 서브프라임 맞으면서 돈을 계속 풀어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레코드 하이에 가깝다. 네. 근데 이제 여기 50년대에 올라갔던 데랑 비교하는 거는 저는 네.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근본위제였어요. 아.
근본이제였고 73년도에 근본이제가 폐지가 됐고 달러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 근본이제 시대를 가지고서 지금과 과거와 유사하다고 자꾸 이쪽을랑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축통화 발권국이 됐는데 미국이 지금도 QE 재정 정책 여러 가지를 썼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돈을 자기네가 찍으니까 과거처럼 금 하나당 35달러에 1온스당 35달러에 바꿔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랑 비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뒤는 그렇게 과거와 유사하게 움직일 거야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거의 기억 속에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다가 다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다가 다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가 WTO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2001년도에 갑자기 빨간색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출량들이랑 그다음에 글로벌 직접 투자 자체가 이렇게 급증을 하는 거예요. 네. 글로벌리 막 돈이 움직이는 거죠. 이랬던 시기인데 지금 봐라. 옆으로 가고 있다. 옆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세계화라는 부분들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투자라는 게 없어지고 자기 나라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자산 중에 이게 미국 비중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50%에서 이제 밑에 보면 25%예요. 이쪽에 1990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 25%밖에 안 된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이 지금은 들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진짜 잘 나갈 때. 그래서 이때였고 지금은 보면은 다 50% 6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로그 스케일로 제가 이제 바꿔서 그린 건데 왼쪽이 일본, 오른쪽이 미국인데 S&P인데 니케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90년대 초반까지 올라간 거 보시면은 엄청나죠. 네, 이렇게 올라가서 일본이 시가총액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크게 먹었던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25%밖에 안 된 거죠. 이 시기에는. 게다가 지금 이제 다 역전. 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의 50% 이상, 60%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G1 독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닷컴 버블 끝나면서 오히려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 성장성들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AI 때문에 여기서는 제일 제가 보면서 그랬던 게 생산성 향상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필요한 투자도 되게 많다. 왜냐하면 메모리 카드 계속 HBM 계속 사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만들려고 하면. 근데 이게 어쨌든 화이트 칼라 노동의 상당 부분이 낮은 한계 비용까지 떨어질 거고 제로에 가까워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이트 칼라가 다 이제 해고가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해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술 기업들 계속 해고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굴스비 총재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고용이 굉장히 잘 나온 것과 관련돼서 물론 고용이 헤드라인적으로 잘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일하는 시간이 줄은 건 아닌가? 또 생각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제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그 얘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었던 거죠. 인공지능이 뭔가를 바꿀 것 같은 챗GPT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또 얘기해요. 지금 과거랑 다른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있었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좋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물음표라고 찍어놨는데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부채 부분도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 10년부터. 이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짓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때 과거에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쌍둥이 엔진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노동 차익 거래의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탈세계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망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러면서 그 과거에 이렇게 성장할 때는 뭐였냐면 일단은 값싼 상품을 막 만들어서 수출을 막 하면서 사실상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성장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부채 기반한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계속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부채가 진짜 늘었다. 기울기가 뭐 장난이 아닌 거죠.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관리가 이제 힘든 거죠. GDP 대비의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미국이랑 차이가 되게 컸었는데 이제 미국이랑 거의 같아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채 문제 해결을 해야 하고 그럼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부동산을 나눠주든지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지 지금 현재와 같은 이제 주식만 사주는 걸로는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금 및 무위험 채권 수익률이 매력적인 시기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결론은? 네, 결론. 네. 그래서 과거의 10년은 캐시는 네거티브 리얼 리턴,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인 거고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니까 금리 제로니까. 그래서 베타 리턴, 그러니까 지수 투자만 해도 충분히 익셉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알파 리턴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었다. 이게 과거 10년이라면 네. 이제는 바뀐다. 라고 어떻게? 그럼 파지티브 리턴의 시대가 됐고 캐시가 이자가 0이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베타 리턴 이제는 이거 가지고 뭐 노멀 평균만 하면 다행이다. 못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 알파 리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뀔 거기 때문에 운용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될 거라는 얘기죠.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수는 안 올랐는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서 합쳐서 지수는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타로 그걸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이 녹색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쓴 거고 검정색들은 대부분 그냥 리포트에 있는 걸 제가 네. 번역해서 요약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에서 얘기하는 결론적이었던 거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과거 70년대에 있었던 그리고 그 전에 근본이제 시대에 있었던 거를 자꾸 지금의 대입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마음대로 찍었다 말았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베타로 이제 수익을 내기는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를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주식의 알파 전략을 찾는 전략들이라거나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매매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야 되고 자산 배분도 더 과거보다는 해야 되고 뭐 솔직히 지금 과거까지는 나스닥만 사면 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브리지워터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목은 Back to the Future입니다. 한 번씩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년대하고 완전히 대입해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공공부채, 정부부채 측면에서 좀 그건 힘들다라고 보신 것 같고 또 그래도 공감을 하는 측면은 알파를 찾는 노력. 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롱숏 전략이라거나 또는 아니면은 진짜 주식을 잘 발굴하는 펀드를 가입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해서 유튜브 보고 사가지고 벌기는 생각보다는 어렵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스크래핑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오히려 덤프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용을 하니까요. 데이터로. 그러니까 오히려 매매에서는 좀 더 주의하면서 약간은 롱텀하게 지금 큰 그림을 보듯이 제일 좋은 그러니까 종목들도 발굴해서 최대한 좀 롱텀 홀딩도 하고 그다음에 롱숏 밸런스도 맞추고 현금 비중도 맞추고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또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